영국 전역에 경악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진실이 맞냐며 학생들은 교수진은 물론 학교 운영진에 사과를 요구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이 사건은 영국 BBC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하죠. 영국 런던에 있는 옥스포드 대학교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인 이곳에 한 중국인 교수가 한국인들의 여권은 그 자체로 후진국이자 신용불량자의 인증이라며 한국인들과는 절대 가깝게 지내지 말라는 열변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중국 교수의 발언에 강연장의 학생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저게 무슨 헛소리냐는 반응만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곳 영국 대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승무원을 준비 중인 제시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유일하게 전문 승무원 교육 과정을 갖추고 있는 저희 학교에서는 다양한 나라를 이동하며 근무하는 승무원의 특성 때문인지 각 나라의 언어들을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다국적 강의들이 꽤 많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아시아 지역의 대표 나라들인 한국어와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 승무원 과정을 준비하며 실제 승무원 회화 언어를 익혀나갔고, 지금은 한국인 친구들과 실시간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꽤 상승한 상태입니다. 한국어가 능숙해지다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 여행과 문화에도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는 사이 점점 한국을 깎아내리고 비하하는 중국에 대한 비열한 실체도 알아가게 되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중국을 대하는 생각을 가장 많이 변화시킨 하나의 사건은 바로 얼마 전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그날은 중국 항공사에서 직접 근무하신 기장 출신 교수님께서 중국에서 사용하는 항공 언어에 대한 강의와 함께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각 나라 항공사들에 대한 강의를 해주시는 날이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선착순으로 강의를 신청해 맨 앞줄에 자리를 잡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30분 뒤 강단에 서서 강의를 진행하는 중국 교수님의 입이 열리자마자 저는 크게 당황하고 말았는데요. 중국 교수님께서는 아시아 지역의 항공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주겠다면서 뜬금없이 항공 여권은 그 자체로 후진국 범죄자와 신용불량자의 인증이니 한국인 승객을 보면 말도 걸지 말고 아무런 서비스도 주지 말라는 매우 기괴한 강의를 진행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어진 중국 교수님의 발언은 저뿐만이 아닌 강연장에 있던 모든 학생들의 분노를 결국 폭발시키고 말았죠. 승무원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항공사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무조건 피해야 할 국적의 승객이 바로 한국입니다. 심지어 한국 여권은 그 자체로 후진국이자 신용불량자를 인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개개인의 성격은 볼 필요조차 없이 무조건 피해야 하는 국적의 승객이죠. 갑자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당황스러운 한국인 학생들도 이 강연장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비위생적이고 가난한 후진국의 나라가 어디인가요? 완전한 빈곤 국가들을 몇몇 제외하고 나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이 후진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죠? 우리는 바로 여기서 한국의 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중국인이라서가 아니라 한국은 오래전부터 최선진국, 중국의 이미지를 이용해 30년 동안이나 선진국인 척 자신들의 이미지 메이킹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인천에 있는 인천공항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과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홍보 자료들은 중국인들을 매우 화나게 만들었죠. 학생들은 혹시 한국인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요? 아마 절대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해외에 나와 있는 한국인들은 전부 한국 정부에게 대외비 교육을 받고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비를 받은 뒤 자신이 마치 부자인 것처럼 보이게 위장을 해 외국인들을 속이고 있죠. 그들은 외국인들을 속여서 한국으로 취업을 하거나 이민을 오게 만들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그들에게 한국인 신분증과 여권을 부여해 한국 여권이 신용불량자라는 점에 자체를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한국은 자신들의 이미지를 위해 외국인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사태를 가장 심각하게 마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이 근무하게 될 국제공항입니다. 외국의 국제공항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입국을 시도하고 승객의 국적만으로도
위험도 순위를 체크해 처음부터 돌발 범죄 상황을 방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한국인들의 여권은 지나치게 올려치기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한국에 대한 유일한 진실만을 알고 있는 저희 중국만이 중국 공항에 입국하는 한국인들을 꼼꼼히 수색해 그들의 진짜 신분과 목적 있는 범죄를 밝혀왔죠. 하지만 지금 인터넷에 한국 여권에 대한 검색을 해보면 한국 여권이 전 세계에서 신용도와 도덕성, 그리고 자동 출입 국가가 제일 많은 선진국 나라라는 여론몰이가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집에 냉장고가 없어 자기 집 마당에 땅을 파서 식품들을 저장하는 생활 방식을 가진 한국인들인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선진국 사람들이 맞을까요?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국의 진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한국 여권이 신용불량자이자 범죄자 낙인이라는 진실을 깨닫고 한국인들의 공항 입국을 차단할 수 있는 신세대 공항 직원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무조건 호의적으로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중국인들이 여러분들에게 팁을 줄 가능성도 매우 높으니까요. 또한 현재 한국인들의 저급한 시민의식은 그 자체로 공항 입국의 위험이 됩니다. 그들은 중국의 속국이었던 시절을 잊은 것인지 지금은 아무런 중국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날뛰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한국을 방문해보면 길거리에서 서로의 물건을 훔치고 가방마저 훔쳐 달아나는 황당한 풍경들을 평범하게 마주할 수 있죠. 이제 항공 여권이 얼마나 위험한 스스로의 인증인지 아시겠죠? 지금이라도 제가 현실을 알려드렸으니 앞으로 공항뿐만이 아닌 외부에서라도 한국인들을 마주한다면 저 사람은 가난한 후진국 사람이라는 것을 속으로 생각하고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더해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마주하게 된다면 무조건 경찰을 먼저 부르세요. 그 대신 중국 여권의 중국인 승객들은 무조건 입국시켜 주시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위험한 입국 범죄자들은 방어하면서 최선진국, 중국인들은 입국시켜 경제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니까 말이죠. 중국 교수님은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기괴한 논리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신용불량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수단이라며 입에 거품을 물며 의도적으로 한국과 한국인들을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 모습은 마치 한국에 엄청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뿐이었는데요. 특히나 평소 한국 문화와 생활 방식을 익히 알고 있던 저에게 중국보다 한국이 시민의식도 좋지 않고 가난한 나라라는 중국 교수의 주장은 더없이 어처구니가 없었고 결국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교수님께서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학생들의 반박 질문이 쏟아지는 상황임에도 계속해서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그들은 해외 외국인들의 돈을 노리는 신용불량자 한국인들이라며 논리 없는 주장을 이어나갔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저기 교수님, 그건 한국 여권이 아니라 중국 여권 아닌가요? 왜 그걸 반대로 설명하세요? 정말 교수, 자격증이 있는 항공사 교수님이 맞나요? 강연장 구석에서 들려온 단호한 질문에 중국 교수는 당황한 표정을 보이며 지금 질문을 누가 한 것이냐며 강연장을 이리저리 둘러보았고 그때 한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놀랍게도 평소에 저처럼 한국 항공사에 취직하는 것을 꿈꿔오던 친구 레오나였어요. 레오나는 황당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은 채 중국 교수를 향해 왜 한국인들의 여권이 신용불량자 낙인이냐며 그건 한국보다 가난하고 비열한 나라, 중국 여권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맞지 않냐는 일침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레오나의 발언에 중국 교수는 식은땀까지 흘리며 덜덜 떠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교수님은 항공 여권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전혀 모르시는 것 같네요. 아주 단순한 예를 들자면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 존재하는 거의 모든 해외 공항을 프리패스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이유인지 아시나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브랜드 인지도는 물론 그 나라가 보여주고 있는 평범한 시민의식이나 생활 방식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선진국 행위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즉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지금 한국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저 한국을 롤모델로 삼아 따라하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여권 순위에서도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중국은 여권 순위가 3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지만 한국의 경우 무비자 입국 국가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공동 1위와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를 무려 10년 이상 지켜내왔다는 사실이 더욱 대단한 사실이죠.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로 한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신용불량자가 확정이다, 또는 공인된 범죄자라고 선동을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학생인 제가 봤을 때에는 오히려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 승객들이 더욱 주시하고 주의를 요구하는 인물인 것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실제로 지금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외 공항들은 중국인의 입국과 출국 상황 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욱 엄격한 입국 시스템을 실행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다른 나라의 공항 면세점이나 가게에서 물건을 훔쳐가거나 공항 상점에 있는 백화점에서마저 옷을 그대로 들고 달아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은 물론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화장지나 물티슈조차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자신들의 가방에 쑤셔 담아 중국으로 도망가 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에게서는 이러한 모습을 절대 볼 수 없는 것은 물론 오히려 타국의 사람들에게 선진국 시민의식이 무엇인지 그들의 행동과 말투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해외 어디를 나가도 다른 국가의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그것을 그대로 돌려받죠. 즉 한국인들은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게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되어 있는 호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인들이 지난 60년 동안 쌓아온 한국이라는 나라만이 보여줄 수 있는 선진국 시민의식과 배려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교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선동 강의를 진행한 것인지 저는 어느 정도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중국 공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국가 내부 경제도 완전히 망가져 국가 재정 복구가 불가능한 지경에 다다랐겠죠. 그리고 결국 중국 정부는 교수님과 같은 국외활동, 중국 교수들을 대량으로 선동하고 세뇌시켜 한국을 깎아내리며 중국을 올려치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의식이 형편없는 중국인들이 아무리 한국을 깎아내리고 한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범죄자라고 선동을 해봐야 그것은 절대 팩트가 될 수 없죠. 오히려 그럴수록 전 세계에서 파렴치한 시민의식을 보이며 민폐를 끼친 중국인들의 실체만 역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제 말에 반박을 해보세요. 교수님 실제로 해외에서 은행과 관련된 업무를 볼 때에도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 중 가장 첫 번째로 업무를 볼 수 있지만 중국 여권을 가진 중국인들은 제일 후순위에 배정이 되죠. 이것이 국가차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중국인들 때문에 큰 피해를 본 타국인들 처지에서는 당연한 선택입니다. 교수님도 지금 영국에 오셔서 길거리를 화장실처럼 이용하지 않았나요? 아니면 아무런 말 없이 길거리 상품들을 교수님의 가방에 쑤셔넣고 도망가지 않았나요? 더군다나 중국인들은 이상한 선민의식 때문인지 아니면 영국어나 영어를 할 줄 모르는 멍청한 이유 때문인지 타국에서조차 꾸역꾸역 중국어를 쓰며 위대한 국가 중국 출신인 자신들은 중국어로만 대화하겠다며 악을 쓰고 다니고 있죠. 그렇게 해봐야 중국인들의 손해라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더군다나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타국의 이민시도 통계 자료에서도 더욱 확연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한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확정 이민을 왔던 통계는 거의 37%에 육박하며 이는 중국의 0%라는 수치와는 상당히 비교되는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지금의 중국은 국가 자체적으로 무너져 내렸을 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그 즉시 중국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무조건 겪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는 가난한 국가 상황 때문인지 외국인들만을 노려 가방을 훔쳐가거나 이미 공항에서부터 외국인들의 여권을 훔쳐간 뒤 그것을 받고 싶으면 돈을 내라는 막장 범죄 활동을 벌이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중국의 몇몇 공항들에서 너무나 평범하게 마주할 수 있고 이럴수록 점점 중국의 밑바닥 이미지는 더욱 추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하고 있는 한국은 길거리에서부터 외국인들을 위한 무인 키오스크 길 안내 시스템은 물론
공항에서부터 한국말을 잘하지 못하는 외국인을 위해 이어폰을 통해 동시통역을 하는 직원이 있을 정도죠. 더군다나 길거리 곳곳에서 마주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채 도움을 주려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외국인들에게 지상낙원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길거리 버스 정류장이나 공원에서 아무런 비용 지급 없이 와이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것은 가난함의 극에 달한 중국과는 꽤 대비되는 모습이죠. 이런 상황에서 항공 여권이 신용불량자 인증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믿을까요? 아마 한국행 항공권을 살 돈도 없는 중국인들만이 이 사실을 믿지 않을까요? 교수님 레오나는 극도로 흥분한 것인지 중국 교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목조목 교수의 모든 주장들을 반박해 나갔고, 심지어 이런 레오나의 모습은 같은 강연장에 있던 다른 중국인 학생들의 또 다른 분노마저 유발시키고 말았죠. 같은 강연장에 있던 중국인 학생들은 한국은 중국의 속국인데 왜 한국이 중국보다 여권 순위가 높냐며 그게 말이 되냐는 소리를 질러댔고, 이러한 중국인들의 모습은 중국 교수가 왜 한국 여권의 힘을 깎아내리고 열등감을 표했는지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강연장에 있던 중국 학생들은 자신들이 한국인들보다 가난하고 시민의식이 낮다는 사실에 굉장히 예민하게 굴었는데요. 중국 교수는 상황을 인지한 것인지 그저 입을 꼭 다물고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레오나를 노려보고 있었지만, 근처에 있던 중국인 학생들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인지 요즘 외국인들 사이에서 중국 여권이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는 기괴한 주장을 해대며 다시 한번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강연장에 있던 중국 학생들은 한국이 중국보다 확실히 가난하기에 그들의 여권은 그 자체로 후진국 국가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을 제기했고, 중국인 학생들의 논리 없는 주장에 강연장에 있던 외국인 학생들은 모두가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중국 학생들은 한국 여권의 경우 해외로 입국을 시도할 때 한국인들이 너무 가난해서 해외여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기에 무조건 거부를 당한다는 발언들을 쏟아냈고, 저는 바로 그 순간 참고 있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어도 항공 입국과 관련된 선동을 해버리는 중국 학생들의 모습에 저는 중국과 한국의 현실을 뼈저리게 되짚어주며 한편으로는 이들의 정신세뇌 상태가 돌아오기를 기대했거든요. 죄송하지만 한국인들의 평균 임금이 중국인들보다 훨씬 높은데 왜 한국인들이 돈이 없어서 해외여행을 못 간다고 그렇게 자부하시는 거죠? 실제로 24년 유럽 지역 공항의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한국인들의 관광 입국 비율이 중국인들보다 약 48배 이상 높았으며, 이러한 수치는 현재 한국인들의 삶이 중국인들보다 얼마나 경제적으로 여유로운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현실을 깨닫고 입을 꾹 닫고 있는데 중국 학생들 당신들은 대체 왜 그러는 거죠? 심지어 지금 중국인들은 오히려 한국 여권을 위조해서 가지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인터넷 거래 사이트를 살펴보고 있지 않나요? 중국 여권을 공항에서 내밀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하대하는 것 같으니 그런 열등감이 자연스럽게 생길 만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신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해서 가지는 건 완벽한 범죄 상황이에요. 한국인들은 중국 여권은커녕 가난한 중국인들에게 아무런 감정 낭비도 하지 않는데 오직 중국인들만이 왜 그렇게 한국과 관련된 강의가 시작될 때마다 난리를 치며 거품을 무는 거죠? 지금 언성을 높이고 있는 중국 학생들에게 묻겠습니다. 당신들에게 한국인으로 변할 수 있는 한국 여권을 준다면 안 받으실 건가요? 당연히 받지 않나요? 당신들은 한국을 그렇게나 깎아내리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인처럼 대우를 받고 싶고 선진국 한국에서 살고 싶어서 안달이잖아요. 저희 평범한 학생들조차 아는 사실을 교수라는 작자와 중국인들이 이렇게나 무지하다니 참으로 한심스러울 지경입니다. 그리고 최근 저희 학교에 이런 중국인 학생 세력들과 교수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당신들은 혹시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됩니다. 또한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며 주장하는 사실도 모두가 동일하더군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여권 파워와 순위는 한국인들이 효율적인 인프라를 개발시키고 성공시켜 얻어낸 자연스러운 업적이자 하나의 결과물이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따뜻하고 편리한 스마트 도시 시스템 경험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급 1,000원밖에 안 되는 중국은 외국인들을 보면 오히려 걸어다니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를 생각뿐이잖아요. 그런 것이 다 여권 파워에 들어가는 항목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의 과거가 있기에 가능했던 결과물이에요. 과거 한국은 한국 전쟁의 여파로 굉장히 절망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족한 실제 자원과 극도의 관한, 그리고 도시 인프라 시스템의 부족으로 한국에게 선진국이라는 희망은 멀게만 느껴졌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들을 지금의 최선진국으로 만들어준 건 바로 그때의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한국을 선진국으로 끌고 가겠다던 중장년층들은 자신의 몸을 기꺼이 희생하며 도시 인프라를 발전시켰고, 잠잘 틈도 없이 건설 현장과 공장에서 극한의 노동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런 경제 기반이 없던 한국에게는 사람 그 자체가 하나의 재산이었고, 한국은 이를 굉장히 잘 알고 효율적으로 사용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진 또 하나의 묘수, 그건 바로 한국인들의 높은 효율성과 지능, 그리고 절대 끊이지 않는 민족 단합성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높은 시민의식의 기초, 프레임들이 바로 이 한민족이라는 특수성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한국인들의 끝없는 노력과 땀방울은 하나하나 결실을 거두며 한국을 지금의 최선진국 국가로 성장시켰고, 지금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편리한 도시생활 시스템과 인프라 그리고 휴식시설에서 편안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어떤가요? 당신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 문화를 감추기 위해 스스로 불태우고 기꺼이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택한 파렴치한 족속들 아닌가요? 당황스러우신가요? 요즘 글로벌 커뮤니티에서도 중국인들은 하나같이 한국을 깎아내리며 한국인이 되기 위해 안달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국인들을 조용히 시키게 하는 것에는 중국의 치부를 설명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죠. 중국의 길거리에서는 한국의 버스 정류장과 같은 최신 기술이 결합된 휴식시설이 있나요? 아니면 공원에서 편안하게 휴대폰을 놔두고 그것을 충전시키며 마음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나요? 중국은 그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국 공항을 잠깐 방문해본 외국인 승무원들은 중국 공항이 너무 더럽고 시설이 좋지 않아 불쾌한 경험을 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이러한 상태에서 한국 여권을 가진 한국인과 중국 여권을 가진 중국인이 해외 국가로 입국을 하게 된다면 누가 더 빨리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우회받을까요? 그게 바로 한국과 중국의 좁힐 수 없는 격차입니다. 당신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국처럼 될 수 없어요.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울부짖고는 있지만 지금 한국인들의 월급은 300만 원인데 당신들은 고작 50만 원을 받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심지어 여기에 더해 한국에서는 아무런 추가 비용 없이 단 한 번의 결제로 지하철을 무한대로 갈아탈 수 있는 편리한 교통 시스템마저 있는데 중국은 이런 편리한 교통 인프라마저 가지고 있지 않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 그 나라의 국격과 선진국 정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중국의 처참한 실체를 깨닫고 중국을 탈출할 것인지 그에 순응하여 살아갈 것인지 선택을 하세요. 당신들이 지금처럼 한국을 깎아내리는 선동을 해도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신들의 가방을 챙겨 다급히 강연장을 나가고 말았고 강연장 앞쪽에 있던 중국 교수님께서는 그저 입을 꼭 닫고 허공만을 바라보고 계시더군요. 아무래도 중국 교수와 학생들은 한국의 실제 상황을 이렇게나 잘 알고 있는 학생은 절대 없겠지라는 예상을 했던 것 같았고 평소 승무원을 준비하느라 한국 상황에 빠삭한 저의 통쾌한 한방에 중국 교수의 강의 계획 자체가 박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 말이 끝나자마자 같은 강연장의 학생들은 박수를 쳐주며 한국 여권이 그렇게나 파워가 강한지 처음 알았다는 놀라운 반응들을 보여주더군요.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국의 저력에 그저 입을 벌린 채 감탄사를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허공을 바라보고 있던 중국 교수님 또한 아무런 말 없이 강연장을 나가는 모습을 보였고 저는 그때 순간적으로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앞으로 제가 어떤 국가의 항공사에서 일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한국인들을 무시하거나 한국 여권을 비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자리에서 응징해야겠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의 롤모델이 되어주고 있는 매우 귀한 최선진국 중 하나이니까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중국인들에게 날릴 센스 있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은 원래 이렇게 사기꾼이 많은가요? 한 여자가 길거리에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이 여자는 중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알리입니다. 저는 이번에 중국 여행을 다녀왔어요. 여행을 결심하게 된 계기라면 제 방에 앉아 지도를 바라보며 제 인생에 무언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험을 원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중국이 떠올랐죠. 저는 설레면서도 긴장했어요. 물론 부모님은 걱정하셨죠. 부모님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며 지루한 일반적인 관광지를 선호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다른 것을 원했어요. 살아있음을 느끼고 제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19살의 꿈으로 가득 찬 마음과 필수품으로 가득 찬 배낭을 메고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약간의 두려움과 함께 설렘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항은 거대했고 한자로 된 표지판은 풀어야 할 아름다운 퍼즐처럼 보였습니다. 번역 앱을 준비해 갔는데 사실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하나하나 검색해서 다녔으니까요. 첫 번째 도전은 공항에서 바로 음식을 주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어가 서툴고 앱에 결함이 있어서 실수로 가장 매운 요리를 주문했죠. 그때 화끈거리는 느낌과 눈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재앙이었지만 교훈을 얻기도 했어요. 잘 모르는 것에 도전하려면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게스트하우스로 가는 길을 찾는 것도 또 다른 모험이었어요. 차기에 대해 읽긴 했지만 제가 첫날부터 표적이 될 줄은 몰랐어요. 친절하게 생긴 한 남자가 짐을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 순간 저는 택시 요금의 3배를 지불하고 있었어요. 실망스러웠지만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작지만 아늑한 방에 누우면서 저는 저에게 어떤 일이 더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 와 있었고 이미 여러 가지 모험을 겪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베이징을 탐험하는 것은 눈을 뜨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만리장성을 방문했는데 숨이 굳을 것 같았어요. 이 고대의 경이로움 위에 서서 저는 역사와 깊은 유대감을 느꼈고 세계의 광활한 타임라인에서 제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금성은 멋진 건축물과 풍부한 역사를 간직한 또 다른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마치 역사책의 한 페이지를 걷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혼잡한 거리를 헤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쇼핑과 같은 간단한 일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익숙한 것에 대한 그리움에 압도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도전은 저에게 인내심과 적응력 회복성을 가르쳐준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혼돈 속에서 좀 더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도 사귀고 언어도 조금씩 익히고 예측할 수 없는 일상을 즐기기 시작했지요. 제 자신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는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중국 여행 중 게스트하우스에 머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지 문화에 흠뻑 빠져들고 동료 여행자 및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활기찬 삶의 일부로서 중국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가 곧 현실과 부딪히게 될 줄은 몰랐어요. 번화한 중국 도시의 고풍스러운 골목에 자리 잡은 게스트하우스는 언뜻 보기에도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매력이 사라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생활 환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다양한 여행객의 삶으로 북적이는 곳이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방은 비좁고 화장실과 주방 같은 공용시설은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다른 생활 수준을 경험하는 것도 여행 경험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열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의 큰 호텔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에 충격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선을 다해 숙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투숙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공용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도한 의사소통은 종종 혼동이나 오해로 이어졌고 소통보다는 고립감을 더 많이 느꼈습니다. 언어가 큰 장애물이었고
문화적 표현의 뉘앙스가 상호작용에 또 다른 복잡성을 더했습니다. 진짜 어려움은 식중독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현지 노점상에서 먹은 음식이 원인이었던 것 같은데 정통 중국 요리를 경험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먹은 음식이었죠. 그 병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 갇혀 메스꺼움과 쇠약감의 파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불편함과 불면증의 끝없는 반복으로 하루하루가 흐릿해졌습니다. 노점상에서 먹은 음식이라서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집의 안락함과 익숙한 의료 서비스를 떠나 낯선 타국에서 병을 앓는다는 것은 벅찬 일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직원들은 불친절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필요로 하는 치료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문화적 몰입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취약하고 외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게스트하우스에서의 생활은 희비가 엇갈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문화적 몰입에 대한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회복력과 적응력, 낯선 땅에서의 여행 현실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행의 여정은 새로운 장소와 문화를 경험하는 것만큼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중국에서의 롤러코스터 같은 경험을 마치고 저는 새로운 모험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에 작별 인사를 하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하며 새로운 땅에서 어떤 경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은 신선한 공기와도 같았습니다. 질서정연함과 현대성은 중국에서 경험했던 혼란스러움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대중교통은 효율적이었으며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예의 바르고 친절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에 놀랐습니다. 경복궁과 같은 고궁을 돌아다니며 수문장 교대식도 보고 한국 문화의 다채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런 다음에는 트렌디한 상점과 카페가 즐비한 강남과 같은 곳에서 한국의 현대적이고 하이테크한 면모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게스트하우스는 아늑하고 따뜻한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저마다의 사연과 한국 방문 이유를 가진 세계 각국의 여행자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고 여행 팁을 주고받으며 친해졌고 그중 몇몇은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좋았던 경험 중 하나는 한국 전통 다도에 참석했던 것이었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저에게 마음 챙김과 우아함에 대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차를 준비하고 마시는 의식은 저를 진정시키는 경험이었으며 소박함 속의 아름다움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서울을 벗어나 한국의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제주도와 아름다운 해변과 활기찬 해산물 시장이 있는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각 장소마다 고유한 매력과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제주에서는 한라산에 올라 정상에서 바라보는 숨막히는 경치에 감탄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알록달록한 색감의 집과 예술 작품이 미로처럼 이어진 마을을 거닐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제 여행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저는 고소한 떡갈비부터 매콤한 라면까지 한국 음식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현지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면 친절한 현지인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를 추천해주고 싶어하는 제 모습을 자주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요리 수업에 참여해 파전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한국 문화에 몰입할 수 있는 재미있고 맛있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시간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장소와 음식뿐만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의 일행과 함께 서울 시내를 탐험하기로 한 어느 날 밤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노래방에 가서 마음껏 노래를 부르고 함께 웃었습니다. 여행의 묘미인 즉흥적이고 즐거운 순간 중 하나였죠. 한국 여행 내내 저는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느꼈습니다. 가게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동료 여행자들과 하이킹을 하거나 북적이는 거리를 걸을 때 중국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방식으로 사람들과 장소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제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제 자신에게 도전하고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했다면 한국에서는 기쁨과 유대감을 찾고 다른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에서 겪었던 정서적, 육체적 긴장을 치유하고 평생 간직할 추억과 우정을 남긴 여행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은 설렘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문화, 사람들, 정신 등 이 나라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었기 때문에 매일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어볼 수 있는 전통 한옥 마을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색감의 한복을 입고 고풍스러운 거리를 걷다 보니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저를 연결해주는 마법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서울의 활기찬 동네를 더 많이 둘러볼 수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유서 깊은 북촌 한옥마을부터 트렌디한 홍대 거리까지 각 지역마다 고유한 분위기와 스토리가 있었어요. 저는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도시의 에너지에 흠뻑 젖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의 큰 부분인 사람들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과 애정인 정이라는 개념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과 따뜻함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었고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이 여행이 저를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모험과 도전을 찾아 여행을 시작했고 그 모험과 도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 친절과 연결의 가치, 제 자신에 대한 새로운 자신감 등 훨씬 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에서의 제 모험은 일생일대의 여정이었습니다.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경험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교훈을 얻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행은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고 예상치 못한 것을 받아들이고 매 순간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곧 저는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제가 탐험했던 나라들을 내려다보며 감사와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들은 제게 들려줄 이야기, 배울 교훈, 소중히 간직할 우정을 주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와 가족 및 친구들과 모험담을 나누면서 저는 이 경험들이 저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호기심 많고 다소 순진한 젊은 여성으로 떠났던 저는 더 현명하고 용감하며 세상에 더 열린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행은 끝났지만 그 추억과 교훈은 제게 남았습니다. 저는 모험은 우리가 직면하는 도전과 발견하는 기쁨 모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공감하고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든 그곳을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경험이라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꿈꾸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경험에 열린 마음을 가지며 항상 여행을 즐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 넓은 세상에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종종 더 큰 이웃 국가에 가려지는 한국은 탐험을 기다리는 보석 같은 곳입니다. 한국은 뿌리 깊은 전통을 보존하는 것과 현대를 수용하는 것 사이에서 놀라운 균형을 이루고 있어 다양한 여행객에게 이상적인 여행지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한국 사람들입니다. 여행 중에 만난 한국인들의 따뜻함과 환대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안내를 도와주는 사람, 시내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를 알려주는 현지인, 게스트하우스에서 쌓은 우정 등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개방성은 제 한국에서의 경험을 매우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안전 또한 여행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인데 한국은 범죄율이 낮고 안전한 거리로 유명합니다. 혼자 여행하는 저에게 이러한 측면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고 자신감을 가지고 여행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역사, 문화, 자연, 현대성이 이상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 여행객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모험을 즐기는 여행자, 미식가 문화, 애호가 편안한 휴양지를 찾는 여행자 등 누구에게나 한국은 매력적인 여행지입니다. 다양한 관심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안전, 한국인의 친절한 환대 덕분에 다음 여행지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적극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입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한국은 도대체 뭔 나라지? 한국인은 다 기형아인가? 왜 저렇게 빼빼 말라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여기 맨체스터 대학생이 한국에 와서 사람들의 몸무게에 기겁을 하는데요. 영국은 비만이 많은 나라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영국 에비앙 씨에 관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맨체스터 출신 에비앙이라고 해요. 영국에 비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저 또한 자라면서 학교에서 항상 뚱뚱한 아이였어요. 애들 사이에 섞이려고 노력했지만 애들이 못되게 굴기도 하잖아요. 제 몸무게에 대해 귓속말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했죠. 마음이 아팠지만 무시하려고 노력했어요. 제 동생 루덴도 같은 처지였어요. 우리 둘 다 넓은 어깨와 건장한 체격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비만 유전자도 물려받았죠. 고등학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과 음악에서 위안을 얻었고 운동이나 육체적 노동이 필요한 모든 것을 멀리했죠. 누가 남들 앞에서 숨을 헐떡이고 싶었어요. 몇 번 다이어트를 시도했을 때는 마치 희망과 실망이 끝없는 순환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이어트 식단은 너무 제한적이거나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거든요. 왜 항상 건강하단 음식은 맛이 없고
맛있는 건 건강하지 않은 걸까요? 몇 파운드를 감량했다가도 다시 조금만 더 먹으면 살이 찌곤 했죠. 솔직히 말해서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대학에 들어갔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지만 제 옛습관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맥도날드 더블버거를 먹으며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주말에는 과자와 탄산음료를 잔뜩 먹으며 파티를 열었죠. 그러던 중 저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친구들 중 아시아 학생들, 그들은 분명 점심때 잘 먹는 것 같긴 했는데 도대체가 살이 안 찌고 늘 말라 있더라고요. 말라 있다고 해서 불건강한 것도 아니었어요. 아시아 친구들은 먹고 싶은 것은 다 먹는데 신기하게도 건강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일본인일 줄 알았죠. 왜냐하면 일본은 섬나라고 회를 주로 먹잖아요. 어디서 들었는데 회는 건강하고 칼로리도 그닥 많지 않아서 다이어트식으로 연어를 많이 먹기도 한대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일본인일 줄 알았던 거죠. 그렇게 건강한데 설마 한국이기야 하겠어요. 네, 한국인이었습니다. 놀랍게도요.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똑같이 먹고 똑같이 걷는 것 같은데 왜 한국인들은 살도 안 찌는 거지? 니네가 다른 줄로만 알았죠. 졸업이 다가오면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기보다 더 큰 짐을 짊어지고 있었는데 체중도 늘었고 건강에 대한 불만도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때 저는 모든 것을 바꿀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한국이냐고요? 저도 모르게 제 안에 호기심의 씨앗을 심어준 것은 바로 한국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식습관 그리고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만들었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행 가방과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 그리고 질문으로 가득한 머릿속으로 지구 반대편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졸업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사고 짐을 챙긴 후 바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도시의 활기찬 모습과 시민들의 건강한 모습에 반했습니다. 거리에는 고향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건강한 느낌을 풍기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한 것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한글 서예로 장식된 벽과 보글보글 끓는 국물과 구운 고기의 구수한 향이 가득한 전통 한식당에 들어섰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요리 중 하나는 김치였습니다. 한국 요리의 필수품인 김치는 배추와 무로 만든 발효 채소 요리로 마늘 생강, 고추 및 기타 다양한 향신료로 양념을 했습니다. 맛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화를 돕고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들어는 봤지만 그때까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비빔밥이 나왔었어요. 따뜻한 밥을 가득 담은 그릇에 볶은 채소와 양념한 채소, 얇게 썬 고기 달걀 프라이를 얹고 고추장 한 덩어리를 얹어 비벼 먹었습니다. 고추장을 너무 많이 넣어서 조금 맵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너무나도 맛있었는거려. 한 입 한 입 씹을 때마다 야채의 신선함, 고기의 고소함, 고추장의 매콤달콤 감칠맛 등 다양한 식감과 풍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식사의 균형과 절제에 대한 완벽한 예시였습니다. 한식은 그야말로 맛과 건강을 둘 다 챙긴 식사였죠. 이런 나라가 세상에 존재를 한다니 행복했어요. 얇게 썬 소고기를 간장, 설탕, 참기름, 마늘, 후추를 섞은 양념에 재워 노릇하게 구워낸 불고기도 소개받았습니다. 고기를 베이스로 한 요리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담백하고 기름지거나 느끼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놀라움은 해산물이었습니다. 회와 비슷하지만 매콤한 고추장 소스와 신선한 채소 사이드 신선한 야채를 곁들여 먹었습니다. 생선의 신선함과 매콤한 양념이 어우러진 회는 자연 그대로의 맛을 과하지 않게 강조하는 한국인의 방식을 잘 보여주는 음식이었습니다. 한국 길거리 음식의 즐거움도 발견했습니다. 매콤달콤한 소스에 쫄깃한 떡과 어묵을 넣어 만든 임기 간식인 떡볶이는 순식간에 인기 메뉴가 되었습니다. 소스의 달콤함, 혀끝에 남는 매콤함, 떡의 쫄깃함 등 맛의 완벽한 조화가 돋보이는 음식이었죠. 그리고 순두부와 야채, 해산물이나 고기가 들어간 얼큰한 찌개인 순두부찌개가 나왔습니다. 균형 잡힌 국물에서 나오는 깊은 풍미와 함께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다른 한국 요리와 마찬가지로 두부가 풍부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고 매콤한 국물이 식욕을 자극하는 등 건강과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요리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서 제 입맛은 점점 더 넓어졌고 건강한 식생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이해도 커졌습니다. 한국식 식단은 개별적인 건강식이 아니라 식사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양성과 절제가 강조되는 식단이었죠. 식사는 영양가뿐만 아니라 맛과 식감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것은
거의 모든 식사에 야채가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반찬부터 메인 요리까지 채소가 항상 등장했고 영양소와 풍미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조리되었습니다. 고향에서 종종 너무 익히거나 간이 덜 된 채소를 먹었던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 요리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음식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건강하게 먹는다는 것이 맛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식재료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다양한 요소의 균형을 맞춰 몸과 마음의 영양을 공급하는 식사를 만드는 방법을 아는 것이었죠. 한국에 도착한 지 한 달이 지나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저는 미묘한 변화를 발견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변화였습니다. 체중계는 거울이 보여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는데요. 살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체중 감소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저는 무언가 심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유전자가 문제가 아니라 기름지고 밀가루를 일삼는 영국 음식이 문제였던 거였죠. 한국에서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제 식단이 완전히 건강한 쪽으로 바뀔 수 있었어요. 다양한 채소, 저지방, 단백질, 건강한 곡물로 균형 잡힌 소량의 식사를 하고 있었죠. 칩과 쿠키 대신 과일과 누룽지를 간식으로 먹었습니다. 하지만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먹는 방법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식사는 더 이상 서둘러 먹는 것이 아니라 음미하는 경험이자 몸과 마음의 영양을 공급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울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건강한 식단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공원과 녹지가 곳곳에 있어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운동하고 휴식을 취하며 사교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에서 운동하시는 할아버지들, 축구를 하는 10대 학생들, 요가 루틴에 몰두하는 개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공원은 단순히 도시 경관의 녹지대가 아니라 활동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활기찬 커뮤니티의 중심지였습니다. 체육관과 피트니스 센터도 마찬가지로 접근성이 좋았습니다. 헬스장에 가려면 차를 몰고 가야 했던 고향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아파트에서 걸어서 몇 분 안에 헬스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편리함은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을 핑계가 사라지고 운동을 일상생활의 일부러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죠. 이러한 환경에서 영감을 받아 저는 건강 여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항상 해보고 싶었지만 엄두를 내지 못했던 필라테스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수업은 도전적이면서도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수업을 받을 때마다 몸이 더 강해지고 제 몸과 더 잘 조율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또한 요가 스튜디오에 등록하여 몸과 마음 호흡을 연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수련은 제 삶의 평온함과 균형감을 가져다 주었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걷기라는 단순한 행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걷기는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무엇보다 영국은 땅이 넓어서 차 없이는 다닐 수가 없는데요. 심지어는 근처 파크나 놀이터를 가려고 해도 걸으면 몇십 분이라 차를 타고 가야 했죠. 물론 차를 타면 몇 분이었냐고요. 아니요, 기본 10분 내외더라고요. 그러나 한국은 굳이 차를 타지 않아도 되었고 당연히 자연스레 저는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시장으로 여유롭게 산책하든 근처 공원으로 빠르게 걸어가든 전보다 더 많이 걷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서울의 거리에는 가로수가 늘어서 있었고 동네마다 저마다의 독특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서 고풍스러운 카페, 유적지, 숨겨진 정원을 발견할 수 있었죠. 또한 야외 활동을 중시하는 문화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킹은 모든 연령대의 한국인들이 주말에 즐기는 인기 있는 활동이었어요. 저는 서울 도심에 있는 북한산을 오르는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등산로는 험난했지만 등산객들 간의 동료애와 정상에서 바라보는 숨막히는 경치는 모든 걸음을 가치 있게 만들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성취를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한국 아웃도어에 대한 애정을 더 키울 수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제 변화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꽉 끼던 옷이 편안하게 맞았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변화보다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정신적인 변화였습니다. 더 이상 운동을 귀찮은 일로 여기거나 건강한 식습관을 별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진정으로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본토 한국인들과의 교류도 제 여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건강 레시피를 공유하고 새로운 운동을 소개해주고 제 한계를 계속 뛰어넘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죠. 그들의 지원과 공동체 의식은 제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한국은 주변만 둘러봐도 자기관리가 잘 된 사람도 많고 운동시설도 많았으니까요. 영국은 그런 부분에서는 덜 떨어지거든요.
돌이켜보니 이전 환경이 제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형성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영국에서는 패스트푸드의 편리함과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가 저를 좌식 생활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인프라와 문화는 활동적이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장려한다는 점이 우세하더라고요. 그렇게 거울 속에 저 자신이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살이 빠지는 변화를 보았고, 저도 앞으로 한국에서는 이럴 줄만 알았는데요. 한국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일어났어요. 바로 한국의 길거리 음식의 유혹을 도무지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죠. 가장 기억에 남는 첫 만남 중 하나는 소떡소떡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포장마차가 늘어선 활기찬 거리를 걸으며 매혹적인 향기를 내뿜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했던 기억이 납니다. 단맛, 매운맛, 고소한 맛이 어우러진 소떡소떡의 냄새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었고, 저를 떡밥 쪽으로 끌어당기는 듯했습니다. 떡과 소시지의 독특한 조합인 이 요리는 윤기가 흐르는 매콤한 고추장 소스를 발라 노릇하게 구워냈습니다. 고향에서 먹던 단순한 소시지 구이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떡의 쫄깃함과 소시지의 풍성함이 매콤달콤한 소스와 조화를 이루며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맛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음식을 어떻게 생각해내는 거지 너무 궁금했어요. 영국에서는 대부분 다양하지 않고 창의적이고 신선한 음식은 딱히 없거든요. 그냥 다 기름지거나 양념도 한정적이잖아요. 하지만 한국은 재료 자체가 달랐습니다. 또 한 번은 길거리를 걷던 중 흑설탕, 견과류 계피로 속을 채우고 노릇노릇하게 튀겨낸 달콤한 팬케이크인 호떡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따뜻하고 스며 나오는 달콤한 속과 바삭한 겉면의 조합은 특히 쌀쌀한 저녁에 맛볼 수 있는 즐거운 음식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맛과 식감이 어우러지는 닭고기찜 요리인 찜닭을 맛보았습니다. 간장 소스에 재운 닭고기와 야채 요리면 한국식 향신료를 넣고 끓인 찜닭은 부드러우면서도 깊고 고소한 풍미가 가득했습니다. 단맛과 짠맛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매콤한 향신료의 여운이 입안에 오래 남는 요리였습니다. 또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니 붕어빵도 팔더라고요. 붕어빵은 영국에서도 유명해서 먹어본 적이 있는 음식이었는데 저는 한국 거인 줄은 몰랐죠. 차이나타운에서 먹어봤는데 거기서 먹었던 건 뭔가 내용물이 퍽퍽하고 밀가루 맛만 많이 났는데 한국에서 먹었던 붕어빵은 달랐어요. 슈크림과 팥이 있었는데 팥이 근본이라 더 좋더라고요. 이어서 다양한 해산물과 파를 넣어 만든 고소한 파전이 나왔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워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바다의 풍미가 가득했습니다. 톡 쏘는 간장 소스에 찍어 먹으면 비 오는 날의 간식으로 제격이며 삶의 소박한 즐거움을 상기시켜 주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한국 전통시장에서였습니다. 시장은 신선한 농산물부터 의류까지 모든 것을 파는 상인들로 북적이는 미로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포장마차였습니다. 빈대떡, 녹두전 등을 파는 노점상들이 바삭하게 튀겨내어 기름으로 반짝반짝 빛나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을 주었죠. 매콤달콤한 양념에 튀긴 작은 닭고기 조각을 입힌 닭강정 꼬치도 군침 도는 향으로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특히 매운 버전, 덜 매운 버전도 있고 심지어는 간장도 있었는데 저는 간장 양념 맛 닭강정이 최고였어요. 한식은 맛과 건강을 둘 다 잡은 한마디로 일석이조라 할까요? 한국에 도착한 반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 여정은 그야말로 변화의 연속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저를 돌아보는 제 모습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늘 비만이었던 제가 이제는 거의 정상에 보일 만큼 살이 빠졌던 거죠. 물론 살이 급격하게 빠져서 튼 살도 조금 생겼지만 말이죠. 저는 이 이정표를 달성하던 날을 기억합니다. 조용한 아침이었는데 체중계에 올라서자 긴장된 기대감이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숫자가 멈추자 3개월 전만 해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목표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불신과 자부심 그리고 엄청난 감사가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몸과 건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변화의 비결은 한식뿐만 아니라 한식과 함께한 생활습관 전체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균형과 다양성, 천연 식재료를 강조하는 한식이 그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채소, 특히 발효식품 공유가 풍부한 한식 식단은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식에도 도움이 되었거든요. 서울 거리를 걸으며 도시의 광경과 소리를 감상하다 보니 서울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활기찬 시장, 평화로운 사찰, 활기찬 축제 등 도시 구석구석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었고 저도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까지 오래 있을 예정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막상 3개월이 지나고 한국을 떠나려 하니까 왠지 모르게 씁쓸하더라고요.
아니, 씁쓸하다기보다는 두려웠어요. 영국에서는 늘 비만이었잖아요. 게다가 영국 음식은 다양하지도 않고 그냥 기름지거나 단맛밖에 없고 밀가루가 주 음식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한식은 정말 여러 면에서 칭찬이 자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는데 저는 내가 왜 굳이 돌아가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저는 한국에서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했죠. 단순히 살 때문은 아니었어요. 건강 외에 한국은 인프라가 정말 구축이 잘 되어 있다고 느꼈거든요. 앞으로의 한국 생활 그리고 더 변화할 제 자신도 기대되네요.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가지 마. 중국이 이제 대국이 되어서 홍콩을 먹었잖아. 어차피 다음엔 한국을 먹게 될 거야. 홍콩인 여성을 둘러싸고 중국인 여럿이 조롱을 하고 있는데요. 옷차림을 보면 그런데 홍콩인 여성이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중국인들은 생활이 힘들어 보입니다. 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홍콩인 란낭입니다. 홍콩에서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불안함이 크셨어요. 홍콩이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면서도 언제나 중국이 장악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언제나 중국에서 살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중국의 대학에 진학할 것을 권유하셨어요. 중국의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홍콩에서 충분히 취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하지만 저는 중국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대학의 교육보다도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언제나 홍콩인들이 자신의 아래에 있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어요. 홍콩이 중국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는데 말이죠. 학점 관리보다도 중국인들의 조롱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친절한 척하면서 어쨌든 홍콩도 중국의 영토니까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래도 친절하게 말하는 애들은 조금 나았던 것 같아요. 아예 대놓고 술자리나 밥을 먹을 때 그래서 홍콩이 어디의 영토냐라고 묻는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솔직히 괴로웠던 게요. 제가 다닌 중국의 대학은 나름대로 중국의 명문대학이었어요. 홍콩대학교보다 세계 순위가 더 높은 곳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대학에 갈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한 친구들도 결국 중국에 세뇌되어 있었던 거죠. 사실관계를 보려고 하는 중국인들은 아예 없었어요. 중국에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면 더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더 높은 고등교육기관에서 더 세뇌를 강하게 당했거든요. 오직 중국만이 대단한 나라라고요. 학업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족적 배경과 중국 사회의 기대 사이에 끼어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생활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홍콩 문화를 동화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은 우리의 유산을 빼앗아갔고 중국 본토 사람들은 제가 홍콩인이라는 이유로 저를 차별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홍콩인들이 중국인이 되길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들인데 홍콩인 차별을 엄청나게 했어요. 외로움은 늘 제 곁에 있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졸업을 해야 했어요. 저는 굳은 의지로 인내하며 중국 최고의 기업 중 한 곳을 졸업했어요. 하지만 중국의 취업 시장은 냉혹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은 언론에서 묘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빴어요. 홍콩인에게는 더 가혹했죠. 저는 베이징의 한대 기업에 취직했지만 높은 연봉은 엄청난 생활비로 금방 소진되었습니다. 민족적 배경에 따른 직장 내 차별은 제 불행을 가중시켰습니다. 중국에서는 답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최악이 터진 거죠. 저는 코로나 시기에 해고를 당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인을 해고했고요. 그 다음에는 홍콩 사람을 해고했어요. 그 다음에는 홍콩인 차례였죠. 그리고 나서는 중국인들까지 해고했어요. 중국의 경제 상황이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대학 시절 만난 성진이라는 한국인 친구가 제 인생에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성진이는 현재 중국에서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한국에서 일하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제안이었지만 저는 새로운 시작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하라고 했어요. 중국에서는 대기업에서 일했지만 한국에서는 대기업에서는 일하기 힘들더라고요.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회사나 막노동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는 일들 말이에요. 하지만 또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이직을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중국처럼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단번에 해고할 수는 없으니까 잘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선택은 제 몫이라고요. 중국에서의 생활의 환멸을 느낀 저는 한국에서 더 나은 기회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중국에 비해 더 나은 근무 조건, 더 높은 급여, 더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기업을 다녔던 사람이지만
결국 한국의 중소기업에 중국과 홍콩의 무역 담당으로 취직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극대노를 하셨죠. 불안한 마음에 중국까지 대학을 보냈던 건데 어떻게 중국도 아니고 한국으로 갈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저 역시도 불안한 마음에 한국행을 택한 거였어요. 중국과 홍콩의 정치 상황을 보면 답이 없어 보였어요. 심지어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더 작은 국가와 더 상식이 있는 국가가 꼼짝없이 당하고 말잖아요. 홍콩도 중국보다 더 작고 상식이 있는 나라라서 말이 안 통하는 나라한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감사한 마음과 새로운 목적의식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중국에서는 꿈꿀 수 없었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이 우리에게 맞는 곳이라는 확신이 더욱 커졌습니다. 불확실한 길을 가기로 한 저의 결정은 친구들의 비판과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에 있는 중국인 친구들은 왜 가난한 나라로 가려고 하느냐며 대놓고 저를 조롱했습니다. 한때 자신이 우월하다고 믿었던 한국에 대해 뿌리 깊은 열등감을 품고 있는 중국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진이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후 저는 이런 생각이 공허하고 근거 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 회사에서 일하면서 근면과 헌신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이 편법을 동원하고 의심스러운 관행에 가담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과 달리 한국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팀워크와 정직함 수준 높은 장인 정신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홍콩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장 고마웠던 건 한국 사람들 대다수가 중국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일본의 한국 식민 통치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약 35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홍콩의 상황을 더 이해해 주었어요. 홍콩은 17세기부터 1895년 청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약 250년에 걸쳐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한국은 이웃 국가인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조상들이 경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역사와 식민지의 상처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은 상당한 문화적 억압과 일본 문화에 대한 강제 동화를 경험했습니다. 한국어 사용이 금지되었고 많은 한국인이 일본식 이름과 관습을 강요당했습니다. 이 시기는 한국인의 정체성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홍콩이 당한 것들만큼 한국도 힘든 시기를 보냈다는 생각에 저는 한국에 대한 애정이 더 커졌습니다. 그 와중 한국인들에게 존경심이 들었는데요.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한 한국의 저항은 강렬했으며 수많은 독립운동과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는 민족주의 의식을 고취하고 한국 독립운동에 기여했습니다. 홍콩은 중국 통치 기간 동안 같은 수준의 민족주의 운동을 경험하지는 못했으니까요. 저는 결국 식민 지배를 벗어나 이 정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한국을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최근에 홍콩에서 선거가 있었는데요. 저는 정말로 이제 한국 이민을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중국은 엄청난 인구와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를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경제 강국으로 선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의 버블은 다 빠져버렸어요. 한때는 중국이 세계를 제패할 것이라고 믿었던 대학 동기들은 하나둘씩 길거리에 나앉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암울한 현실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수년간 교육에 투자하며 성실히 꿈을 추구하던 많은 젊은이들이 실업과 경제적 어려움, 환멸의 악순환에 갇혀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수년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모래알처럼 꿈이 사라져가는 친구나 동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급 학위를 취득한 몇몇은 시골 고향으로 돌아와 마지못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농업이라는 직업에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미디어에서 묘사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중국의 경제 침체는 수많은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빨리 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자신의 변화 속에서 저는 중국에 남아있는 친구들의 처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고난과 절망의 이야기는 중국 전역에 계속되고 있는 경제적 혼란을 극명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생존을 위해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등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실망스러웠습니다. 매일같이 저를 비웃었던 친구들이 떠오르면서 기분이 이상해졌어요. 반면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인 동료들과 맺은 끈끈한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인 동료들의 존경과 동지애를 빠르게 얻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교활하고 비양심적인 수법으로 악명 높은 중국인 노동자들을 상대하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창한 중국어 욕설로 대응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종종 한국인 동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생일날 커피 선물을 주고받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깊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 따뜻한 전통을 지켜보면서 특별한 날 커피 한 잔을 나누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행위로 인생에 감동을 준 이야기의 주인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생일날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주고받는 행위입니다. 스타벅스 매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커피 문화가 사회 깊숙이 자리 잡은 한국에서는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있는 관습입니다. 누군가는 단순한 선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저는 이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진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깁니다. 무엇보다 중국에서는 사치품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걸 보면서 한국과 중국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느껴졌어요. 한국의 깨끗한 거리를 처음 걸었을 때 저를 둘러싸고 있는 깨끗함과 질서정연함에 경외감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눈부신 광경이었고 깨끗한 거리에 대한 저의 감탄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이건 홍콩에서만 볼 수 있던 광경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거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인도를 따라 걸으면서도 쓰레기는 단 한 조각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관리팀이 꼼꼼하게 청소한 것처럼 거리는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익숙해져 있던 분주하고 종종 혼란스러운 거리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잘 관리된 한국의 공공장소는 한국 사회에 스며든 집단적 책임감과 시민적 자부심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모두의 즐거움을 위해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낙서나 기물 파손이 없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곳이었다면 보기 흉한 팻말이나 낙서로 훼손되었을 벽은 화려한 벽화와 예술 작품으로 장식되어 거리에 시각적 매력을 더했습니다. 이는 공공장소에 대한 존중과 예술과 문화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탄한 것은 쓰레기나 기물 파손이 없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재활용과 쓰레기 관리에 대한 한국의 노력은 인도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쓰레기통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쓰레기통은 쓰레기 종류에 따라 색깔로 구분되어 있어 주민과 방문객 모두 책임감 있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계속 걷다 보니 한국 도시의 특징인 세심한 도시계획과 디자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거리는 잘 정돈되어 있었고 보행자와 자전거를 위한 차선이 지정되어 있어 모두에게 안전과 편의를 보장했습니다. 거리를 따라 늘어선 풍부한 녹지 공간과 나무는 전체적인 미적 매력을 더하고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상쾌한 휴식을 제공했습니다. 단순한 청결이 아니라 질서와 규율 환경의식을 중시하는 사회의 반영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원칙이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조화롭고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아마도 한국 문화에 뿌리내린 집단적 책임감일 것입니다. 마치 모든 시민이 자신이 사는 도시의 아름다움과 청결에 기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이러한 공동의 노력은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이었고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깨끗하고 잘 정돈된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규모나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모두를 위해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의 가능성에 대해 영감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공유하는 세상에 대한 더 깊은 책임감과 배려의 반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의 깨끗한 거리에 감탄했을 뿐만 아니라 집단행동의 힘과 그것이 우리 주변과 삶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결의 아름다움과 더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잠재력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삶도 힘든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최소한 한국 온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할 줄 아는 곳이에요. 잘못된 행동에 대해 같이 분노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어디나 다 그런 거 아니냐고요. 중국에 한 번만 가보세요. 그리고 일을 해보세요. 돈이 상식인 나라가 될 거예요. 비양심이 상식인 나라니까요. 제가 다른 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준 한국에게 감사 인사를 표합니다. 홍콩도 한국과 같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